첫 번째 달려보죠. 작가 한강 오늘 첫 행보입니다. 자, 사건 반장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쳤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첫 공식 행사 바로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이었습니다. 보시죠.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 봄부터 써온 소설 한 편을 완성하려고 애써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설을 완성하는 시점을 스스로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있다 이거야, 이제. 네, 한강 작가는 오늘 오후 제18회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에 올해의 수상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요, 지난 일주일은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또 앞으로도 책 속에서 독자들과 만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신작은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그리고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한 작별에 이어서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은요, 오늘 12월 10일에 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12월 10일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제시 가해자 처음 봤답니다. 자, 어젯밤 가수 제시 10시쯤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 뭐 이런 그다지 좋은 평가는 못 받았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신 거예요? 저희가 다시 또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건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원래 제시가 저녁 8시쯤에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10시에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사건 반장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절대 안 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다. 예? 네, 그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강남 경찰서에 10시쯤 출석을 했고요. 출석하는 과정에서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 하지만 때린 사람 빨리 찾아서 빨리 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는 또 새로운 CCTV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CCTV에 따르면 제시 일행하고 함께 있었고 그 가해자가 그리고 폭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같이 움직이는 거로 보인다. 라면서 그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제시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 새벽 4시 30분쯤 정도에 끝나서 귀가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뭐 범인 은닉 혐의 뭐 이런 거 적용 가능할까요? 일단 폭행죄 적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이 뭐 의도했거나 본인이 지시한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폭행 때리는 거는 책임을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데 범인 은닉죄 부분, 범인을 좀 도피시키고 감추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걸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금 경찰은 강하게 좀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강제 수사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조사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사건은 사실은 CCTV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사실. 그렇죠. 크게 더 뭐 불러서 뭐 6시간씩 뭐 이상 조사하기에는 사실 그만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여기 범인 은닉죄 같은 거 예컨대 휴대전화에 전화 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연락처가 있는지 등등 이거를 경찰이 볼 것 같으니까 범인 은닉죄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그 가해 의심자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 방송 이후에 주변인들과 SNS 팔로우를 다 끊었더라고요. 정말 공교롭게도 말이죠. 방송 끝나자마자 아무래도 잠수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점점점. 자, 황당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밤 손을 꼭 붙잡고 사랑을 속삭이는 남녀 커플. 아, 자, 남친이 여친 얼굴 감싸고 쭉 뽀뽀. 자,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스톱. 주차된 차 유리를 주먹으로 쾅. 뭐야 이거 왜 이래? 지나가던 행인들도 다 쳐다보고 어머 오빠 왜 이래? 다혜야, 인간 박지훈이 네가 막 억수로 좋다. 뽀뽀 한번 더 하자. 아, 인지 뭔지는 몰라도 괜히 막 옥신각신해요. 잘 뽀뽀하다가. 교수님, 저 좋은 뽀뽀를 하면서 그냥 하던 거 계속하지 왜 남의 차를 부숩니까? 지금 이제 이 제보 사건인데요. 제보 사건 치고는 꽤 오래된 겁니다. 이제 이번에 아마 이 제보를 하신 분이 최근에 저희 그 사건 반장을 챙겨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작년 3월에 마포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그 제보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제보를 하셨다 그럽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아침에 자기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를 해놨는데 나와 보니까 이제 그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CCTV를 돌려보니까 저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 둘이가 이렇게 애정 행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량 유리창을 갖다가 깨버렸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커플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40만 원 들여서 유리창을 뭐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데 뭐 얼굴 공개했으면 잡았겠죠. 아직 얼굴은 공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 남성은 야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 치고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헐크 흉내를 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에게 뭔가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지금쯤 저 두 사람은 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렇게 폭력을 사용을 하면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예. 아, 일단 뭐 그 저희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혹시 입냄새 때문에 저런 게 아니냐? 그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상당히 화가 난 거는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가 난 건지 어쨌든 간에 화가 나서 뭔가 화난 걸 보여주는 건데 아마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분위기 좋아요. 아니면 여성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뽀뽀를 합니다.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시나리오상은 있지만 글쎄요. 여성이 다른 얘기를 했지 않을까 생각이 더 드네요. 네, 황당합니다. 예, 저 헤어지세요. 자, 다음 이어가죠. 징글징글 또 왔니? 자, 사망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무인 점포입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물건을 고르는 저 남자. 자, 골라가지고요. 어디다, 역시나 인마이 포켓. 그러더니 옆으로 또 이동을 해서 모자를 고쳐 쓰고, 옆매대에서 물건을 그냥 쓱쓱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그냥 또 역시 쓱쓱 넣죠. 아주 그냥, 자, 그러고 나서 냉장고로 가서 이번에는 음료수를 고르는데요. 자, 다 골랐어. 계산대로 가. 계산을 하는 건가요? 예, 그냥 휙 하더니. 자, 얼마나 우겨 넣었는지 앞주머니가 터질 듯 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음료수는 다음에 가져가야지. 갖다 놓고요.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자, 제목이 징글징글 또 왔니라고 했던 거 보면 한 3번 정도 왔던 겁니까? 아니요, 30번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인데요. 이 남성이 지난 2개월 동안 무려 30번이 넘게 절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다른 손님 일 때문에 CCTV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이런 절도 행각을 알게 됐는데요. 이 제보자 지인이 상습일 수도 있다고 해서 다른 날 비슷한 시간대에 CCTV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매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물건을 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돼서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알 수가 없지만 올 때마다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훔쳤다고 하고요. 최소 70만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게 앞에서 새벽 잠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복까지? 네, 차 얼굴 공개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간 겁니다. 직원하고 같이 10월 4일 날 첫날은 실패라고요. 10월 5일 날 유사한 남성을 발견하고 잡았다고 하나요? 얘기를 걸어보면서 혹시 무인점 아이스크림 하니까 순순히 인정을 했다고 해요. 아마 인상착의가 너무 똑같고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경찰에 이제 인계를 했었는데 다만 경찰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이 벌금을 못 내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절도가 여기 말고도 많이 하니까 징역형 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무인점이고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절도해버리면 사실은 허탈하고 절도를 하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복한 거라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냥 공개하면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냥 훔치는 즉시 그냥 잡히는 거거든요. 훔치는 즉시 그냥 사건 반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예비 시어머니의 소원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인 예비 신부입니다.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상견례도 마쳤고 식장도 잡았고 이제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창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 남자친구가 다른 일로 너무 바빠 보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그냥 별일 아니라고만 하고, 하지만 제가 집요하게 물어본 끝에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다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 해서 따져 물었더니 예비 시부모님이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대요.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심란하셨던 모양이에요. 예비 시아버지가 제대로 면사포도 못 씌워줬는데 라며 미안해하셨고, 예비 시어머니도 번듯하게 결혼식 올릴 저를 부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저 없이 가족들끼리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나도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는 게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기왕이면 아들보다도 먼저 제대로 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희 결혼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나름 제가 신경 안 쓰도록 몰래 혼자서 바빴던 거죠. 아들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아가, 다혜야, 물론 너가 조금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한 건 아니다만 60평생이 되도록 웨딩드레스 한 번 입어보지 못한 여자의 서름, 네가 그걸 알긴 아니. 더군다나 자식 결혼을 앞두고 네 시아버지랑 제대로 식을 올려놔야 니들 결혼식에 올 하객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다. 이건 네가 좀 이해 좀 하렴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어머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희 결혼이 코앞인데 지열 씨 지금 두 분 웨딩 이벤트 준비로 정작 자기 결혼식 준비를 저한테 다 떠넘기고 있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세요. 좋습니다. 하세요. 대신 아드님은 저한테 주세요. 아버님이랑 두 분이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싫으시면 저희 식 끝나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X. 자, 박 변호사님. 이거는 사실은 저런 부모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결혼식이 상당히 급하고 갑작스럽게 해야 돼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말했던 거고 한다고 하면 이 아들 결혼식 끝나고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 끼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잔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동생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다 같이 이렇게 그 시간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정해진 거 다 처리하고 다음에 하는 게 그 가족의 어떤 당연한 그 잔치의 순서인데 부모님이 맞는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부모라면 이러면 안 되죠. 양 변호사님. 가끔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들이 이제 아들 결혼시키는 때도 마치 이제 내 아들 뺏기는 것 같다는 그런 심경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봤어요. 그게 좀 이상하게 왜곡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하길래 사실 저 시어머님이 결혼을 하실 그때 실제로 결혼식 하실 무렵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웨딩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식장 가서 웨딩드레스 빌려 입고 찍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셨을 텐데 도대체 뭘 하길래 아들이 바쁠 지경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하나 꼭 알아보셔야 될 거는 좀 많이 늦긴 했지만 그걸 또 따라다니면서 준비하고 있는 아들은 이른바 마마보이 아닌가? 저는 약간 이상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야, 교수님 뭐라고 또 반론을 펴시겠습니까? 저도 저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과연 꼭 이 시점에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거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보니까 저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시어머니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좀 한이 맺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것을 자기 며느리한테 이렇게 불쑥 얘기하기는 참 이게 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마 이건 저 생각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아들 갖다 결혼시키는데 그래도 당신 말이지 나하고 당신하고 정식 결혼식은 뭐 하고 한번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좀 배려를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또 이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상호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며느리라고 하는 분이 이걸 갖다가 꼭 못하게 하고 자기가 먼저 하고 난 뒤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인간관계는 한번 만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같이 가족으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계셨어요. 그럼 먼저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간단하게 하시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백다희 아나운서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그냥 저라면 흔쾌히 좋다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오를 들었고 그리고 두 분이 먼저 하셔야 남은 기간에 남자친구가 그 결혼 준비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좀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결혼식을 축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연자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부정정님, 아들 결혼부터 하고 해야죠 라고 하셨고요. 이초코님, 시어머니 마음 이해 갑니다. 서운할 것까지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방고양이님은 자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